이제 네가 나갈 차례야. 장례 끝났으니까 집에서 짐 싸. 그 집은 내 명이고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의부선니 유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내일까지 짐 다 빼. 우리 그 방새로 꾸밀 거거든. 엄마 장례식이 끝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엄마를 보내고 오열하는 저에게 그들이 내민 건 추방 통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17살에 집에서 쫓겨난 그 소녀가 이제 성수동 100억 빌딩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갓 23이 된 저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의 조명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까만 상복이 어색하게 몸에 감긴 채 엄마 박미숙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진 속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이제 영영 느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제 눈가에 맺힌 눈물은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떨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울 자격이 있을까요? 조문객들은 저를 지나칠 때마다 어린 나이에 불쌍하다라는 말을 속삭이듯 건네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마다 제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3. 어른이라고 하기엔 아직 어리고 아이라고 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은 나이였습니다. 엄마가 떠난 자리는 공허했고 장례식장은 낯선 향과 형식적인 위로로 가득했습니다. 흰 국화 향기가 코를 자극했고 딱딱한 방석에 앉아 절을 받는 동안 제 무릎은 저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 엄마를 떠나보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조문이 끝나갈 무렵 새아빠 김민준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 위로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장례식장의 조명 아래서 그 시계가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슬픔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오히려 무언가를 정리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나갈 차례야. 장례 끝났으니까 집에서 짐 싸. 그 집은 내 명이고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민준의 목소리는 장례식 내내 조문객들에게 보였던 그 위선적인 슬픔의 톤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의부선니 김유진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흘깃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승리의 미소였을까요? 아니면 안도의 미소였을까요? 유진은 언제나 저를 경쟁 상대로 여겼지만 이제 그 경쟁도 끝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저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때 아빠라고 불러야 했던 이 남자. 엄마가 재혼하던 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 부탁한다고 했던 그 사람. 하지만 그의 손길은 따뜻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형식적이고 의무적이었으며 엄마가 보는 앞에서만 연기였을 뿐이었죠. 제 입에서 담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민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마 제가 울거나 애원하거나 최소한 항의라도 할 거라고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가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엄마가 살아계실 때도 그랬으니까요. 유진이 다가와 거들었습니다. 언니. 아니,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니까 언니라고 부를 필요도 없겠네. 아무튼 내일까지 짐 다 빼. 우리 새로운 인테리어 할 거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감정을 드디어 표출하는 것 같았죠. 유진의 손톱은 새로 받은 네일아트로 반짝였고 상복 안에 입은 옷도 명품이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에 온 것인지
패션쇼에 온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공허함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가족이 이런 거였나요? 엄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조금만 참으면 우리 가족이 편해진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엄마가 저보다 이 세 가족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받았고 외로웠으며 결국엔 집을 나왔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엄마도 힘들었을 겁니다. 혼자서 저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생계를 위해서 선택한 재혼.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엄마는 이미 떠나셨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엄마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미소 띤 얼굴, 부엌에서 저를 위해 밥을 지으시던 그 모습,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 견디셨을 엄마의 마지막 2년. 엄마 미안해요. 제가 옆에 없어서 눈물이 또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에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건 왠지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장례식장을 나서며 저는 주차장에 세워진 제 차를 바라봤습니다. 수입차.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산 차였습니다. 민준도 유진도 모르는 사실이었죠. 그들은 제가 여전히 17살에 집을 나간 그 가난한 소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이미 5년 전부터 성수동에서 사업을 키워왔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해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23살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100억짜리 빌딩으로 돌아가면 되죠. 차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장례식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민준과 유진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겠죠. 드디어 골칫거리가 사라졌다는 둥.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살던 그 집이 제 친아버지가 남기신 집이 얼마 전 경매로 나왔다는 것을, 민준이 사기 투자에 속아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이미 그 집의 새 주인이라는 것을. 엑셀을 밟으며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하고 올게요. 성수동으로 향하는 길,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빌딩도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서 빛나고 있겠죠. 하지만 오늘 밤 그 빌딩은 너무나 텅 비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없는 세상. 그 세상에서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을 함께 기뻐할 엄마는 없습니다. 돈은 많지만 그 돈으로 엄마의 병을 고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성공한 걸 알고 계셨을까요?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추고 저는 조수석에 놓인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장례식장에서 몰래 챙겨온 엄마의 낡은 다이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그런 거에 집착한 애라며 비웃었지만 저는 그걸 꼭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 다이어리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엄마의 진짜 마음이 그 안에 있을까요? 신호가 바뀌고 저는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도, 새아빠와 의붓언니에 대한 감정도, 그리고 제가 지난 5년간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모든 것이 지금부터 밝혀질 것입니다. 성수동 빌딩 10층 제 사무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엄마의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 구겨진 모서리. 엄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둥근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3년 10월 7일. 오늘 남편이 떠났다. 서연이는 아직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 전 가을, 저는 13살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죠. 집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몇몇 이웃들이 수군거리며 저희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고 입에서는 신음처럼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죠. 경찰관 한 명이 엄마 옆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따님이 오셨어요. 경찰관이 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그 말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엄마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관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 즉사. 그 단어들이 제 귀에 들어왔지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아빠는 그날 아침에도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평범하게.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다니. 장례식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조문객들의 말소리, 향 냄새, 차가운 냉장실 문 너머 아빠가 누워 계신다는 사실. 13살 제게 죽음이란 건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3일 내내 거의 울기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조문객들과 이야기할 때도 정신이 없는 듯 했죠. 저는 엄마 옆에 앉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아빠가 남긴 건 작은 2층짜리 집 한 채와 보험금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아빠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지만 특별히 큰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으니까요. 엄마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너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밥을 차리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곤 했죠. 2달이 지나고 엄마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동네 식당 주방 보조.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고 돌아와서는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엄마의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얼굴에는 피로가 잔뜩 쌓여 있었죠.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저 혼자서도 잘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그리웠고 예전처럼 평범한 가족이고 싶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아빠와 놀이공원에 간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15살이 되던 봄, 엄마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날 엄마 옆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제법 잘생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서연아, 이분이 앞으로 우리 아빠가 되실 거야. 인사드려.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함과 기대가 뒤섞인 그런 떨림이었죠. 저는 그 남자 김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이구나. 많이 들었어. 잘 부탁한다. 아빠가 이제 너희 모녀를 잘 돌봐줄게. 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한 척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느껴야 했습니다. 그 손길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복잡했습니다. 새로운 아빠라니. 친아빠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하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니 차마 싫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오랜만에 웃고 있었으니까요. 재혼식은 조촐했습니다. 가까운 친척 몇 명만 모여서 식사를 했고 민주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엄마에게 잘해줬고 저에게도 친절했으니까요. 처음 3개월은 평화로웠습니다. 민주는 출근 전에 용돈을 주곤 했고 가끔 외식도 시켜줬습니다. 엄마도 식당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이제 좀 괜찮아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유진이 오기 전까지였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날 민준의 딸 김유진이 이사 왔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17살. 긴 생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제법 화려한 인상의 소녀였죠. 안녕, 난 유진이야. 앞으로 잘 지내자. 유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죠. 문제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아, 유진이가 네 방을 쓰면 안 될까? 언니니까 유진이가 큰 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엄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 제 방은 햇빛이 잘 들고 창문도 큰 2층 방이었습니다. 반면 다락방은 좁고 어두웠죠. 하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날부터 저는 다락방 신세가 되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동안 유진은 제 방에 서서, 이제는 자기 방에 서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햇빛 진짜 좋다. 역시 언니 방은 달라. 그 말에 제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식탁도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차린 음식들, 유진의 그릇에는 고기가 가득 담겼고 제 앞에는 나물과 채소만 놓였습니다. 서연이는 다이어트 중이라며? 살 좀 빼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통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른 편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아빠. 요즘 애들은 다 날씬해야 하잖아요. 유진이 거들었고 엄마는 미안하다는 듯 제 손을 가볍게 잡았다 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반응은 달랐습니다. 서연이가 전교 3등 했어요. 제가 상장을 보여주자 민주는 고개도 들지 않고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공부만 잘해서 뭐해. 사회성도 중요한 건데. 반면 유진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괜찮아. 우리 딸은 예쁘니까. 성적이 전부가 아니지. 민주는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 차별이 쌓이고 쌓여 제 가슴 속에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엄마의 변화였습니다. 재혼 전까지 저에게 다정했던 엄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민준이나 유진과 갈등이 생기면 엄마는 항상 같은 말만 했죠. 서연아, 내가 조금만 참으면 우리 가족 모두 편해진다. 알지? 엄마 힘들게 하지 마.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이제 저보다 저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구나. 밤마다 다락방 작은 창문으로 별을 보며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이불을 입에 물고 조용히. 아무도 제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17살이 되던 해겨울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한데. 엄마가 제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죠. 제 대학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유진이 대학 등록금이 급한데 엄마가 내 적금 좀 써도 될까? 800만 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용돈을 모아서 명절 세배돈을 모아서 차곡차곡 쌓아온 돈이었습니다. 대학 가면 쓰려고. 엄마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엄마, 그건 유진이가 먼저잖아. 언니 대학 보내고 나면 내 차례야. 넌 성적이 좋으니까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거고. 알지? 엄마의 눈빛이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질 테니까. 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자.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책은 두고 갔습니다. 무거우니까. 사진도 두고 갔습니다. 돌아보고 싶지 않으니까.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거실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잘 가. 그게 엄마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가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왜 그때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왜 그냥 보내셨어요? 이제 와서 물어봐야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엄마는 이미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다이어리 안에 엄마의 진짜 마음이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기가 두려웠습니다. 집을 나온 첫날 밤, 저는 24시간 PC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저를 비추고 있었죠. 주변에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 졸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있었겠지만 저처럼 갈 곳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웅크린 채 저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78만 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용돈을 안 쓰고 점심을 굶으며 모은 돈. 하지만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그 투명 인간으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습니다. PC방 직원이 음료수를 가져다 줬습니다. 따뜻한 코코아였죠. 그 작은 온기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친구들 연락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나 집 나왔어. 재워줄래? 부끄러웠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날 아침 PC방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지만 저만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발이 이끄는 대로 걷다 보니 부동산 중개소 앞에 섰습니다.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 해.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학생, 뭐 찾아? 고시원이요. 제일 싼 곳으로요. 보증금 있어? 없는데요. 월세만 낼 수 있어요.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증금 없으면 받아주는 데가 별로 없는데. 잠깐만. 아저씨는 컴퓨터를 뒤적거리더니 메모지에 주소 하나를 적어줬습니다. 여기 가봐. 내가 전화해 둘 테니. 그런데 학생, 부모님은 아시는 거야?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은 역 근처 낡은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했죠. 복도는 좁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학생이야? 미성년자는 안 받는데. 제발이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월세 꼬박꼬박 낼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여튼 월세 35만 원. 밀리면 바로 나가야 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방은 3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좁은 침대 하나, 창문은 손바닥만 했죠. 하지만 제게는 왕국이었습니다. 제 공간, 제 이름으로 계약한 첫 번째 집,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학교는 계속 다녀야 했습니다. 고3이었고 졸업은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월세 35만 원, 식비, 교통비. 최소한 50만 원은 필요했죠. 다음 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 공고를 받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점주가 저를 봤습니다. 아르바이트 찾으러 왔어요? 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17살이에요. 점주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성년자는 밤 10시까지만 일할 수 있어. 우리는 야간 알바가 필요한데. 제발요. 정말 간절해요. 저 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점주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딱 한 달만 해보자. 새벽 6시까지만 하는 거야. 10시부터 6시까지.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과는 살인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을 듣고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죠.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시원에 너무 일찍 가면 외로웠으니까요. 저녁 7시쯤 고시원으로 돌아와 2시간 정도 잤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에 일어나 편의점으로 출근했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동안 물건을 진열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새벽 6시에 퇴근해서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샤워하고 1시간 정도 자고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3시간. 몸은 늘 피곤했고 수업 시간에 졸기일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서연아, 요즘 수업 태도가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죄송해요, 선생님. 요즘 좀 피곤해서. 집에 무슨 일 있니? 부모님이랑 상담이라도 해야 하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잘할게요. 선생님의 걱정 어린 눈빛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고 속으로 빌었죠. 한 달이 지나고 점주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열심히 하더라. 계속 일할래? 네,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학교는 꼭 다녀야 해. 성적 떨어지면 안 돼. 알았지? 네, 선생님처럼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점주 최은영 씨는 엄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도시락을 싸와서 제게 주곤 했죠. 밥은 먹고 다니냐며 걱정해주는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2달째 저는 편의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물건 배치, 재고 관리, POS 시스템까지.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가. 새벽에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야간 노동자나 대리운전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식사와 커피를 찾았죠. 낮에 오는 손님들은 학생과 주부들. 그들은 과자와 음료수를 주로 샀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를 만들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품이 언제 잘 팔리는지, 어떤 프로모션이 효과적인지. 은영 씨가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너 장사 수완이 있네? 나중에 사장하겠어?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해? 열심히 하면 다 돼. 그 말이 제 가슴에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석 달째 제 통장에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빼고도 20만 원 정도 남았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 단골 손님 한 명이 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늘 노트북을 들고 다녔죠. 언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응? 나 온라인 쇼핑몰 해. 의류 판매. 온라인 쇼핑몰이요? 응, 집에서 할 수 있어. 물건만 잘 고르면 수익이 괜찮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저도 할 수 있을까? 그날부터 저는 퇴근 후 고시원에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개설 방법, 물건 소싱, 마케팅 전략.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중고 쇼핑몰 플랫폼에 계정을 만들었죠. 상호명은 서연샵. 창의력은 없었지만
진심은 담았습니다. 주말에 동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새벽 4시 도매상 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처음 보는 세계였습니다.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상인들은 빠른 속도로 거래했습니다. 저는 20만 원으로 티셔츠 30장을 샀습니다. 한 장에 7,000원 정도. 이걸 1만 5천 원에 팔면 8천 원 이익. 30장이면 24만 원 수익. 고시원으로 돌아와 옷을 펼쳐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였지만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 찍었죠. 그리고 상품 설명을 정성껏 적었습니다. 편안한 착용감의 베이직 티셔츠. 데일리룩으로 최고. 첫 주문이 들어온 건 등록 3일 후였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뜨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주문 1건 화이트 티셔츠. 손이 떨렸습니다. 제 첫 고객. 제가 직접 한 첫 상품. 포장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티셔츠를 곱게 개고 예쁜 스티커를 붙이고 손편지까지 넣었죠.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택배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첫 달 매출은 47만 원이었습니다. 순수익은 15만 원 정도. 적은 돈이었지만 제게는 엄청난 성취였습니다. 두 번째 달 매출이 1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입소문이 났는지 재구매 고객이 생겼고 리뷰도 달리기 시작했죠. 포장이 너무 예뻐요. 옷 품질도 좋아요. 그 리뷰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3 여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대학 입시 준비로 정신없었지만 저는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하자고 불렀습니다. 서연아, 성적이 예전만 못하네. 대학은 어디 생각하고 있어? 선생님, 저 대학 안 갈 것 같아요. 뭐? 내 성적이면 충분히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저는 다른 길로 가고 싶어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힘든 일 있지? 부모님이랑 이야기 좀 해봐야겠다. 선생님, 제발요.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제 간절한 눈빛에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세 번째 달 매출 280만 원, 네 번째 달 450만 원. 제 통장에는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학교, 편의점 알바, 쇼핑몰 운영. 하루 수면 시간은 3시간도 안 됐죠. 어느 날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빈혈이었습니다. 보건실에서 깨어났을 때 은영 씨가 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했나 봅니다. 너 이러다 큰일 나겠다. 편의점 일 줄여. 건강이 먼저야. 괜찮아요, 사장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서연아, 무리하지 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다시 나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고시원은 너무 추웠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이불만 덮고 잤죠. 손발은 항상 얼어 있었고 감기는 달고 살았습니다. 그해 12월 쇼핑몰 월 매출이 7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순수익으로 200만 원 이상.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벌 수 있다고?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외로움의 눈물이기도 했죠.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문득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엄마는 뭐 하고 계실까? 저 없이 잘 지내실까? 핸드폰을 꺼내 엄마 연락처를 받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지만 결국 걸지 못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하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아. 대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엄마에게 닿을 리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죠. 은영 씨가 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졸업 축하한다, 서연아.
사장님,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은영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잘 견뎌냈어. 장하다, 우리 서연이.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라는 성취감을. 졸업 후 저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쇼핑몰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책상에 앉아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목표 3년 안에 내 사무실 갖기, 5년 안에 빌딩 사기. 터무니없어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월 매출 700만 원도 꿈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집에서 쫓겨났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내 든든한 버팀목이야. 노트를 덮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엄마에게 보여줄 거라고. 제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엄마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엄마도 제가 잘 자라길, 행복하길 바랐다는 것을, 모든 걸 알게 되는 건 너무 늦은 후의 일이었습니다. 18살이 된 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고시원을 벗어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을 얻은 것이었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제가 번 돈으로 계약한 두 번째 집이었습니다. 원룸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시원의 손바닥만 한참 가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은 창. 그 빛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온라인 쇼핑몰은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월 평균 매출 1,000만 원, 순이익 300만 원 정도. 혼자 사는 데는 충분한 돈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1년간의 매출 그래프와 고객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적힌 목표가 있었죠. 5년 안에 건물주 되기. 터무니없어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원룸에서 사는 것도 꿈이었으니까요. 불가능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만남은 아주 평범한 주문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핸드폰에 주문 알림이 떴습니다. 린넨 재킷 1개, 와이드 팬츠 2개, 실크 블라우스 1개. 총 주문 금액 28만 원. 제법 큰 주문이었죠. 배송지 주소를 보니 강남이었습니다. 고급 오피스텔.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옷을 하나하나 곱게 개고 리본을 달고 손편지를 넣었습니다. 좋은 제품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봄 되세요. 서연샵 대표 한서연. 3일 후 그 고객으로부터 쪽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품 너무 만족스럽게 잘 받았습니다. 특히 포장이 정말 예쁘더군요. 혹시 사장님 한번 뵙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은주 올림.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프로필을 확인해 보니 오래된 계정이었고 구매 후기도 많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뵐까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명품 하나 없는 옷차림. 하지만 이게 제 전부였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짧은 단발머리,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옷차림. 무엇보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한서연 씨 맞죠?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커피 시킬까요? 아메리카노요. 주문을 하고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저를 관통하는 것 같았죠.
마치 제 속을 다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강은주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네. 서연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8살입니다. 강은주 씨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놀라는 표정이었죠. 18살이 이런 쇼핑몰을 운영한다고요? 네.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혼자 하나요? 네. 강은주 씨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왜 서연 씨를 만나고 싶었는지 말해줄게요. 포장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옷도 좋았지만 그보다 고객을 대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기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서연 씨 나이 때도 그랬거든요. 강은주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것, 친척집을 전전하며 식모살이를 했던 것, 20살에 부동산 중개소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온 것.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구나. 서연 씨,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투자하고 싶습니다. 서연 씨 사업에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투자라니, 갑자기 웬 횡재일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저한테요? 2가지 이유예요. 첫째, 서연 씨는 고객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포장 하나에서 그걸 느꼈어요. 둘째, 강은주 씨가 잠시 멈추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눈빛,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눈이에요. 저도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은주 회장님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초기 자본 3천만 원 투자 대신 수익의 30%를 3년간 배당.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동산 투자 교육을 직접 해주신다는 것. 서연 씨, 의류 사업도 좋지만 진짜 부는 부동산에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은 정식 계약서를 준비했고 변호사를 통해 검토도 하게 해줬습니다. 모든 게 투명했죠.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서연 씨,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알려드릴 건 정말 많거든요.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은 회장님과의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회장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20층.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경이 보였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될까? 회장님은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 목록이에요. 이걸 보는 법부터 배워야 해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세법, 재무제표 읽는 법, 입지 분석, 시장 트렌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하나하나 흡수해 나갔습니다. 회장님의 가르침은 엄격했습니다. 부동산은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입지. 이 2가지를 놓치면 끝이에요. 타이밍은 어떻게 아나요? 시장을 읽는 거죠. 정부 정책, 교통개발 계획, 인구 이동. 모든 걸 종합해서 판단해야 해요. 매주 토요일 5시간씩 3개월간 배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실전이에요. 서연 씨가 직접 물건을 찾아보세요. 저는 몇 주 동안 경매 물건을 뒤졌습니다. 서울 전역의 상가, 오피스텔, 주택. 하나하나 분석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던 중 성수동의 작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층짜리 상가 건물. 감정가 3억, 최저가 2억 5천만 원. 1층은 비어 있고 2층은 작은 사무실로 쓰이고 있었죠. 성수동에 직접 가봤습니다.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오래된 공장 건물들, 좁은 골목길. 하지만 뭔가 느껴졌습니다.
변화의 기운이. 근처에 새로운 카페가 몇 개 생기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도 가까웠죠. 회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성수동이요? 네, 느낌이 좋았어요. 회장님이 지도를 펼쳐 성수동을 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선택이에요. 이 동네는 5년 후가 다를 거예요. 서울숲 때문에 개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해보세요. 제가 자금 지원해 드릴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판단을 인정받았다는 게. 경매 당일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법원 경매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입찰가를 적은 봉투를 제출하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결과는 낙찰. 2억 6천만 원. 제가 제시한 금액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낙찰자님.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건물주가 된 것입니다. 19살 봄,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건물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낡고 작은 건물이었지만 제게는 궁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회장님이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때요, 건물주 기분이? 믿기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 건물로 수익을 내고 다음 건물을 사세요. 그게 부동산의 힘이에요. 1층에 작은 카페를 임대줬습니다. 월세 200만 원. 대출 이자를 빼면 남는 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네. 2층은 제 사무실로 꾸몄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쇼핑몰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회장님의 투자금으로 재고를 늘렸고 더 다양한 상품을 취급했죠. 월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이건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20살이 되던 해 성수동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카페 체인점들이 들어오고 갤러리가 생기고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제 건물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3억 5천만 원까지. 회장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다음 건물 사세요. 더 빚을 지는 건가요? 부동산은 레버리지예요. 빚을 잘 쓰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겁났습니다. 빚이라는 게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건물을 샀습니다. 역시 성수동. 이번에는 3층짜리 건물이었죠. 4억 5천만 원. 21살 세 번째 건물. 5억. 22살 네 번째 건물. 8억.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낮에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밤에는 부동산 공부를 했죠. 수면 시간은 여전히 적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꿈을 향해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성수동은 제 예상보다 빠르게 변했습니다. 힙한 동네로 소문나면서 건물 가격이 급등했죠. 제가 산 건물들의 가치는 배로 뛰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씨, 이제 그 빌딩 도전할 때가 됐어요. 그 빌딩이요? 성수동 10층 건물. 곧 경매로 나올 거예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10층 건물. 꿈꾸던 바로 그것. 감정가가 95억이에요. 서연 씨 지금 자산이면 가능해요. 95억.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건물 4개를 합치면 30억 정도 되었고 대출과 투자를 합치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 정도 빚을 지면 두려워요? 네.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할 수 있어요. 3년 전 고시원에 살던 소녀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한 번만 더 용기 내봐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나는 해왔어. 이번에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엄마야.
2년 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아픈 것 같아. 그 떨리는 목소리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꿈이,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2년. 2년 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 기억 속 엄마와 달랐습니다. 약하고 떨리고 힘없었죠. 엄마.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회장님 사무실에 있었지만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엄마의 떨리는 숨소리만 들렸죠. 서연아, 미안해. 연락하면 안 되는 건데.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 사이로 엄마의 억눌린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응, 좀.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뭔가 잘못됐습니다. 엄마는 평소에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죠.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댄 채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병원 가봤어요? 응, 다녀왔어. 뭐래요? 긴 침묵. 그리고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 서연아, 엄마가 많이 아픈가 봐.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고 복도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엄마, 정확히 뭐래요? 췌장암이래. 3기.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은 서울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달려갔죠. 20분이 걸렸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을 떨었고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췌장암 3기.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데.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습니다. 5년 생존율 10%, 수술 가능성 낮음, 항암 치료 필수. 그 글자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엄마 병실을 확인했습니다. 7층 703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독약 냄새, 희미한 신음소리, 하얀 벽. 병원 특유의 분위기가 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죠. 7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당신 치료비가 얼만데?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최소 5천만 원이야. 그래도 해야지. 나 죽고 싶지 않아. 엄마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췌장암 3기면 어차피 돈만 날리는 거야. 민준 씨, 그냥 편하게 완화 치료만 받는 게 어때?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완화 치료? 그건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열었습니다. 병실 안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본 엄마. 얼마나 야윈 건지. 뺨은 푹 꺼져 있었고 피부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아픈 게 느껴졌죠. 엄마. 저는 엄마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죠. 2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아, 너 어떡해? 왜 말 안 했어요? 왜? 엄마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작은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민준이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 왜 여기 왔어? 제 엄마가 아픈데 왜 못 와요? 내 엄마, 이미 남이잖아. 넌 집 나간 지 오래됐고, 남이어도 딸이에요. 당신은 뭐예요? 치료 포기하라는 게 남편이 할 소리예요?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뭘 알아? 돈이 얼마나 드는데. 제가 낼게요. 치료비 전부 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너
너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있어요. 충분히.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다 될 테니까 당신은 엄마 곁에서 비키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안 돼. 내가 무슨 돈이. 엄마, 저 이제 많이 컸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 원무과로 내려가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 의사였는데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췌장암 3기 말인데 이미 간으로 전이가 시작됐어요. 수술은요? 어렵습니다. 전이가 된 상태라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를 권장합니다. 생존율은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5년 생존율이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적은 항상 있으니까요. 10%. 그 숫자가 제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드나요? 항암 치료 6개월 기준으로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보험 적용 후에요.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1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당장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병실로 돌아가는 길, 복도 한쪽에서 민준과 유진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진짜 돈 있대? 말도 안 돼. 거짓말일 거야. 근데 병원비 냈다던데. 이상하네. 걔가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들의 의심 어린 목소리.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엄마를 살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엄마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병원에 와서 독한 약물을 맞았죠. 저는 가능한 한 매번 함께 했습니다. 첫 항암 치료 날 엄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투명한 링거줄을 타고 약물이 엄마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아파요, 엄마. 괜찮아. 견딜만해.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2주 후부터 부작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죠. 빗질을 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솔에 엉겨 붙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거울을 보다가 울었습니다. 나 이제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엄마,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요. 괜찮아요.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이런 꼴로. 저는 엄마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의 가느다란 어깨가 제 품에서 떨렸습니다. 다음 주에 가발을 사다 드렸습니다. 자연스러운 단발 스타일의 가발. 엄마가 써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쁘네. 엄마가 원래 예쁘잖아요. 그 작은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꼭 살려야 해. 하지만 민준과 유진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병문안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30분 정도 들렀다 가는 게 전부였죠. 어느 날 민준이 병실에 왔을 때 저도 마침 있었습니다. 민준은 저를 보더니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맨날 여기 있네. 제 엄마니까요. 일은 안 해? 하면서 와요. 민준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엄마에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엄마와의 대화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좀 어때? 응, 괜찮아. 그래, 잘 견뎌. 나 회사 일이 바빠서 매일은 못 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민주는 나갔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처음부터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지 편의를 위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밤에 엄마와 단둘이 있을 때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무슨 말씀이세요? 내 적금 깬 것도, 너를 제대로 보호 못한 것도 다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엄마가 너무 약했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엄마가 아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고마워. 우리 딸. 그날 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밤새 엄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고 엄마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식욕도 조금 돌아왔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반응이 좋네요. 종양 크기가 줄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엄마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엄마, 좋아지고 있대요. 정말? 다행이다. 엄마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엄마와 매일 시간을 보냈고 지난 2년간의 빈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엄마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쇼핑몰 이야기, 건물 이야기. 물론 너무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우리 딸이 사업을 하다니. 대단하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강하게 키워주셔서. 아니야. 넌 원래 강한 아이였어. 엄마의 미소를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좋아졌으면. 하지만 4개월째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빨리 오세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엄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엄마. 의사가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암이 간과 폐로 빠르게 전이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요? 길어야 1~2달.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새로운 치료법, 뭐라도. 죄송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차가운 바닥에.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이제 겨우 3개월 같이 보냈는데.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제 손을 알아봤습니다. 서연아. 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다이어리. 서연이 줘야 해. 꼭. 다이어리요? 엄마 방. 옷장 서랍에.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야. 엄마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엄마. 엄마가 제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건 너야.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제발 떠나지 마세요. 엄마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엄마는 제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엄마, 엄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모니터에 평평한 선, 길게 울리는 경보음.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따뜻한 손. 하지만 곧 식어갈 손. 엄마,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이제 겨우 시작인데. 6개월. 엄마와 함께한 시간은 겨우 6개월이었습니다. 너무 짧았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했고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엄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다이어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이어리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그 안에 엄마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제가 몰랐던 진실이 있을까요? 엄마를 떠나보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집에 다시 가야겠다고. 다이어리를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장례식 3일장을 치르는 내내 저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절을 받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깨져버렸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자리, 그 공허함은 숨 쉴 때마다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는 엄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 찍은 사진, 미소 짓는 엄마. 하지만 제 기억 속 마지막 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위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게 숨 쉬던 엄마였죠. 밤이 되면 빈소를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향 냄새, 국화 향기, 그리고 침묵. 민준과 유진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쪽 구석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 저는 엄마 영정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가신 거예요? 정말로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엄마가 병실에서 서연아하고 부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조문객들은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좋은 곳 가실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시간이 약이에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할까요? 3일째 되는 날 아침, 발인이었습니다. 엄마의 관이 연구차에 실렸고 우리는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화장장 대기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30분. 엄마의 육신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똑딱, 똑딱. 매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죠. 민주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유진은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온 건지 외출한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죠. 30분 후 직원이 나왔습니다. 유골함 준비되었습니다. 작은 함. 그 안에 엄마가 들어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모든 게 이 작은 함 안에 제가 되어 있다니. 함을 받아들 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가벼웠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습니다.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칸막이 하나. 그곳이 엄마의 마지막 집이 되었습니다. 유골함을 안치하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춥지는 않을까요? 외롭지는 않을까요? 민준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자. 할 일이 많아. 할 일. 무슨 할 일 말인가요? 엄마를 보내는 게 할 일입니까?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조화들을 정리하고 방명록을 챙기고 남은 음식들을 처리했죠. 모든 조문객이 떠나고 장례식장이 텅 비었을 때 민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보였던 가식적인 슬픔은 온데간데 없었죠. 서연아. 네. 이제 할 말이 있어.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갈 차례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집에서 나가라고. 장례 끝났으니까 짐 싸. 그 집은 내 명이고 넌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런 말을 하다니. 엄마 장례식 끝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요.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사실대로 말하는 거잖아. 너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남이지. 유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 아니다. 이제 남이니까 언니라고 부를 필요도 없겠네. 아무튼 내일까지 짐 다 빼. 우리 그 방 새로 꾸밀 거거든.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그래, 이게 당신들의 본 모습이었지. 알겠어요. 나갈게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민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마 제가 울거나 애원할 거라고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내일 저녁까지 다 치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 엄마 치료비 제가 다 댔어요. 3천만 원 넘게. 당신은 한 푼도 안 냈잖아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그런 주제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엄마한테 당신이 뭐 해준 게 있어요?
너 지금 버르장머리가 됐어요. 나갈게요. 당신들 얼굴 더 이상 보기 싫으니까. 저는 돌아서서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준이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10년을 살았던 그 집에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쓰시던 핸드크림 향,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거실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하지만 엄마는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죠. 제 옛날 방, 아니, 이제는 유진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는 제 짐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오래된 책들, 가방에 옷을 챙기는데 엄마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이것들 다 버려야 하는데 저는 엄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엄마의 옷들을 큰 쓰레기 봉투에 넣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지. 뭐? 엄마 옷이잖아요. 죽은 사람 옷 갖고 있어서 뭐해? 버려야지.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엄마 유품이에요.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내 집에서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저는 민준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뭐? 너한테 줄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옷이에요. 당신 거 아니에요. 민준이 화를 냈지만 저는 봉투를 꼭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준이 손을 뗐죠. 에휴, 가져가려면 가져가. 어차피 헌 옷이니까. 저는 재빨리 엄마 옷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엄마가 임종 직전 말씀하신 그 다이어리. 겉표지는 해져 있었고 모서리가 찢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재빨리 넣었습니다. 민준이 보기 전에 엄마 사진도요. 사진? 엄마 사진 좀 주세요. 몇 장만. 민준이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알아서 가져가. 빨리 나가고. 저는 거실에 있던 앨범을 뒤져 엄마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혼자 있는 사진, 엄마와 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손이 떨렸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큰 가방 2개. 그게 10년의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가는구나. 응.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엄마 오기 전부터 부담스러웠어. 언니가. 나도 부담스러웠어. 너랑 너희 아빠가.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편해지겠네. 서로. 그러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10년을 산 집. 엄마가 마지막까지 계셨던 곳. 하지만 이제 돌아올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끈이. 택시를 타고 성수동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쫓겨났어요. 엄마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가족이 저를 버렸어요. 엄마는 왜 그 사람들을 선택했을까요? 왜 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빌딩에 도착해 10층 제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텅 빈 공간. 100억짜리 빌딩의 주인이지만 지금 이 순간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같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옷이 든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가 자주 입으시던 카디건. 그 옷을 꺼내 얼굴에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엄마의 향기. 엄마.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슬픔, 분노, 억울함, 그리움. 엄마 옷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울음이 잦아들고 주머니에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꼭 저한테 전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엄마의 둥근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3년 10월 7일. 오늘 남편이 떠났다. 서연이는 아직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10년 전 아빠가 돌아가시던 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3월 5일. 오늘 민준 씨와 재혼했다. 서연이가 어색해한다. 당연하다. 이제 겨우 15살인데. 엄마가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엄마 혼자서는 너를 대학까지 보낼 자신이 없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16년 8월 12일. 서연이의 대학 적금을 깼다. 유진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민준 씨가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 서연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서연이는 똑똑하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유진이는 성적이 안 좋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17년 2월 15일. 서연이가 집을 나갔다. 엄마 마음이 찢어진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 집에서 서연이는 행복하지 않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서연아,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가 너무 약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눈물이 다이어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의 일상, 걱정, 후회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3일. 서연이 SNS를 발견했다. 사업을 한다. 혼자 힘으로 이렇게 성공했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하지만 연락할 수가 없다. 서연이는 이제 엄마 없이도 잘 살고 있으니까 엄마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가 내 SNS를 봤구나. 2023년 3월 1일. 암 진단을 받았다. 서연이한테 말하고 싶다. 하지만 서연이 인생에 엄마가 또 짐이 되면 안 된다. 서연아, 엄마는 괜찮아. 넌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손이 떨려서 책장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2023년 8월 29일. 오늘 서연이가 병원에 왔다. 얼마나 예뻐졌는지. 성공한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 엄마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엄마는 이제 후회 없어. 서연아, 사랑한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너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나를 사랑했구나. 끝까지. 제가 오해했던 모든 순간들. 엄마는 저를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던 것들. 엄마의 차가운 말들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성수동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 하지만 엄마는 옆에 없었습니다. 엄마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과 유진. 그들이 저를 쫓아낸 그 집. 엄마가 고통받았던 그 집. 그 집이 곧 경매로 나온다고 했지.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 사기 투자에 속아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다고.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집을 사자. 내가.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원래는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저 성공하고 잘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를 쫓아낸 사람들. 엄마의 유품을 쓰레기처럼 버리려던 사람들. 엄마가 아플 때 치료 포기하라고 했던 사람들. 용서할 수 없어.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경매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수원시 그 주소. 제가 10년을 살았던 집. 감정가 15억. 최저 입찰가 12억. 제게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 집을 되찾을게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진짜 가진 자가 누군지.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서연아, 넌 강한 아이야. 엄마가 못다 해준 것들 내가 스스로 이뤄낼 거라고 믿어. 사랑해, 내 딸. 엄마, 저 이제 정말 강해질게요.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창밖의 야경을 보며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당해주기만 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가 주도하겠다고. 그리고 엄마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우겠다고. 엄마가 떠나신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수동 빌딩 옥상에서 바라본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렸고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잘 계시죠? 매일 아침 엄마 영정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두고 엄마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엄마, 오늘도 열심히 살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될게요. 하지만 가슴속 한편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과 유진. 그들이 엄마에게 그리고 저에게 했던 일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과 주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날도 강남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서연 씨, 수원 그 집 경매 입찰일이 다음 주예요. 네, 알고 있어요. 정말 할 거예요? 감정적으로 힘들 텐데.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해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에요. 제가 정리해야 할 일이에요. 복수가 목적은 아니죠? 복수라기보다는 정의요. 엄마가 고통받았던 그 집을 제가 되찾고 싶어요. 회장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매 당일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경매장 앞 여러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민준도 있었습니다. 민준은 3개월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췌하고 야윈 얼굴, 명품 시계는 사라졌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그는 법원 복도 구석에 서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반대편에 서서 그를 관찰했습니다. 민준은 제가 여기 있는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채권자로 보였습니다. 김민준 씨, 돈은 언제 갚을 거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벌써 6개월째 같은 소리야. 이번에 집 넘어가면 당신 갈 곳 없어. 알아요. 알고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연민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그저 담담함이었죠. 이게 인과응보구나.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민준도 맨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경매 물건을 소개했습니다. 수원시 8달구 땡땡동 123-45 단독주택, 대지 150평, 건평 80평, 감정가 15억, 최저 입찰가 12억입니다. 10년을 살았던 집, 엄마가 마지막까지 계셨던 곳, 그 집이 이제 낯선 숫자로 호명되고 있었습니다. 입찰 봉투를 작성했습니다. 금액 12억 5천만 원, 최저가보다 5천만 원 더 썼습니다. 확실하게 낙찰받기 위해서였죠. 봉투를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분 후 개봉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찰자 5명. 첫 번째 11억 8천만 원. 유찰. 두 번째 12억 1천만 원. 세 번째 12억 3천만 원. 네 번째 12억 5천만 원. 제 금액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12억 2천만 원.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최고가 입찰자 한서연. 12억 5천만 원. 낙찰.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이 떡 벌어져 있었죠. 한서연? 그게 서연이? 저는 천천히 일어나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 경매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2주 후 명도 기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 차가운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여전히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 집은 제 것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유진도 3개월 사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로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집주인이에요.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이? 들어가도 될까요? 제 집이니까. 유진은 말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우산을 접고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3개월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사라졌고 가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다 팔았나 봅니다. 민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왔구나. 네. 명도 기일이잖아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도 통지서, 그리고 이사비용 수표, 2주 안에 나가주세요. 이사비용은 여기 있어요. 500만 원. 민준이 수표를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00만 원. 이게 우리한테 베푸는 자비니? 자비 아니에요. 법적으로 드려야 하는 금액이에요. 서연아. 한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우리 남이잖아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유진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요?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고시원 계약서요. 6개월치 월세는 제가 냈어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역 근처에 있어요. 좁지만 살만할 거예요. 고시원이라고? 우리가 고시원에 살라고?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17살 때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그때 유진 씨가 뭐라고 했죠? 가난한 게 내 잘못이지. 누구 탓이야?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아니, 서연 씨.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엄마한테 하세요. 엄마는 이미 산소 있잖아요. 가서 빌어요. 엄마 치료비 포기하라고 했던 것, 엄마 유품 버리려 했던 것, 엄마 장례식 끝나자마자 저 쫓아낸 것. 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는 제가 할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하실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엄마의 다이어리 복사본. 이거 읽어보세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준과 유진이 다이어리를 봤습니다. 이게 뭔데? 엄마 다이어리예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쓰신 거요.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죠. 한 페이지, 2페이지.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유진도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15년 3월 5일. 민준 씨와 재혼했다. 서연이를 위해서다. 혼자서는 서연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 미안해, 서연아. 2016년 8월 12일. 서연이 적금을 깼다.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민준 씨가 매일 스트레스 받는다. 서연아, 엄마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2017년 2월 15일. 서연이가 집을 나갔다. 마음이 찢어진다. 하지만 이게 맞다. 이 집에서 서연이는 행복할 수 없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강하게 자라렴 서연아.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2023년 3월 1일. 암 진단을 받았다. 서연이한테 알리지 않을 거다. 서연이 인생의 엄마가 또 짐이 되면 안 된다. 유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8월 29일. 서연이가 병원에 왔다. 치료비를 다 대주겠다고 한다. 우리 딸이 이렇게 성공했다. 너무 자랑스럽다. 민준 씨는 치료 포기하라고 했지만 서연이가 살려줬다. 고마워, 서연아. 사랑해.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을 때 민준은 다이어리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유진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담담히 바라봤습니다. 연민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저를 사랑했어요. 당신들이 저를 괴롭힐 때도, 제 적금을 깰 때도, 저를 집에서 내쫓을 때도 엄마는 저를 지키고 싶어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약했어요. 당신들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선택이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명도 서류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이주요. 그때까지 나가주세요. 그날 밤 저는 엄마가 마지막까지 쓰셨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엄마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부엌에는 엄마가 쓰시던 냄비가 있었고 거실에는 엄마가 즐겨보시던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엄마 방에는 엄마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향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천장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엄마, 제가 이 집을 되찾았어요. 당신들이 엄마한테 했던 일, 저한테 했던 일 다 갚아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했는데 왜 공허할까요? 민준과 유진의 무너진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눈물, 후회. 하지만 그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저 처지가 바뀌어서 그런 걸까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고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꾸시던 작은 화단이 보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지만 그래도 코스모스 몇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 문득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엄마의 원본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아, 넌 강한 아이야. 하지만 강하다는 게 복수하는 게 아니야. 용서하고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엄마가 못다 해준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사랑해, 내 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창밖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복수로 끝내지 않겠다고. 엄마가 원하신 대로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수원집 마당의 코스모스 자리에 새로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심은 꽃들이었죠. 튤립, 수선화, 개나리. 엄마가 좋아하셨던 봄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엄마가 쓰시던 가구, 엄마가 입으시던 옷, 모든 게 그대로였죠.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엄마가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체온,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미소,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한 시간들,
그 소중한 기억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은주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이 집을 재단으로 만들고 싶어요. 재단이요? 네.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집을 떠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요. 엄마 이름으로. 전화기 너머로 회장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서연 씨.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미숙재단. 박미숙 엄마의 이름으로요.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가 원하신 일을 하려고 해요.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미숙재단 준비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집을 개조했습니다. 방 4개를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었고 거실은 함께 모이는 공간으로 부엌은 요리를 배우는 곳으로 꾸몄습니다. 엄마의 방만은 그대로 두고 엄마의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입주하는 아이들이 힘들 때 엄마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오픈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민준과 유진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그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더 야위었고 유진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톤이었습니다. 민준이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단 소식 들었어. 신문에 났더라. 그래서요? 좋은 일 하는구나. 엄마 이름으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매일 산소 가서 빌고 있어. 유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진짜 후회돼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짜 후회가 보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다이어리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다이어리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강하다는 건 복수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민준과 유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나고 서럽고 억울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원하신 건 복수가 아니잖아요. 엄마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셨어요. 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저는 재단 안내 책자를 꺼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봉사 신청서예요. 진짜 반성하고 싶으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민준이 책자를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봉사를? 청소, 요리,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기. 할 일은 많아요. 물론 강제는 아니에요. 할게. 하고 싶어?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기회를 줘. 엄마한테 못다한 것 이렇게라도 갖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전. 그때 오세요. 미숙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 입주자는 16살 소녀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아이. 그 아이의 눈빛에서 예전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의지. 여기서 편하게 지내. 천천히 내가 하고 싶은 것 찾아봐.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작은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사함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한 달 후 2번째 입주자. 17살 소년. 3번째 15살 소녀. 한 명씩 늘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울었습니다. 그들의 상처가 제 상처였고 그들의 희망이 제 희망이었습니다. 민준과 유진도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준이 아이들에게 계란말이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죠. 아저씨, 요리 잘하시네요. 아니야. 아저씨는 예전에 이런 거 안 했어.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한테 미안한 일을 많이 했지. 민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너희는 아저씨처럼 살지 마. 주변 사람들 소중히 여기고 살아.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여름이 왔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기일이었죠. 재단 아이들과 함께 엄마 산소에 갔습니다. 민준과 유진도 함께 했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의 사진이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없이 사는 게 아직도 힘들어요. 밤마다 엄마가 그리워요. 하지만 견디고 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재단 아이들도 하나씩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잘 돌봐주고 계신 서연 이모 덕분에 희망을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도 언젠가 서연 이모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엄마도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니, 미숙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한테, 서연이한테 다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 깊게 절을 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엄마, 이게 맞는 건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고 그 소리가 엄마의 대답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서연아. 가을이 왔습니다. 성수동 빌딩 옥상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 빌딩, 재단 사업.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엄마의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낡고 해진 그 다이어리.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너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강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살아줘. 사랑해, 내 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함, 그리움, 사랑이 섞인 눈물이었죠.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엄마가 제 뺨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단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모, 오늘 저 첫 면접 합격했어요. 고마워요. 16살에 들어왔던 그 소녀. 이제 18살이 되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한 것입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제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재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모, 어디 갔다 왔어요? 엄마 산소 다녀왔어. 할머니 보고 싶으시죠? 응, 많이. 아이 하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 우리가 있잖아요. 그 따뜻한 손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있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 엄마의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떠나셨지만 엄마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구나.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엄마가 저를 사랑했던 것의 연장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엄마 방에 들어가 재단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사진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도 엄마가 그리워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밤에 잠들 때도, 힘들 때 엄마한테 안기고 싶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어요.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엄마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든 선택이 저를 위한 거였다는 것.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감사해요.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엄마,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가 엄마를 더 잘 이해하는 딸이 될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 엄마가 좋아하시던 달이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처럼 강하고 엄마처럼 따뜻하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웃고 계셨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엄마 딸 자랑스러워. 꿈속에서도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미숙재단은 이제 2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독립했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성수동에서 사업을 하고 주말마다 재단에 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민준과 유진은 계속 봉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변화는 인정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재단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코스모스였습니다. 이모,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코스모스?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셨던 꽃이야. 예쁘다. 저도 엄마 생각날 때마다 이 꽃 볼래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꽃을 심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떠나셨지만 엄마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고.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엄마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제가 엄마 이름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엄마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랑스러워, 내 딸.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수동 100억 빌딩의 주인.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미숙재단의 이모. 누군가의 희망. 그게 제 진짜 정체성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 그건 돈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는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영원히.